여당의 자존을 떨어뜨리는 말이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놓고 후보들 간의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 차출론에 선을 그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재선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 출범과 수도권 대표론 등을 놓고 당권 주자들 간 의견 분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채 여야 간 정면 충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새해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새해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지 정부도 이제 1월 1일부터 새로운 그 예산 그를 토대로 해서 정책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이용호 의원이 본 전당대회 전망과 정치권 과제 집중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를 놓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최근 정치 현안 국회 국민의힘 예결위원인 이용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민주당 단독 처리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통과했잖아요. 여당 의원들은 지금 해임안 상정에 반발한 데 집단 퇴장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안과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동시에 같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이렇게 봤는데 네. 상관없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만 단독으로 더구나 오늘 알다시피 휴일 아닙니까? 휴일 나와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매우 지금 격앙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명분도 그렇고 조금 약하고요. 또 하나는 실리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지난번 여야가 합의할 때는 예산안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자. 근데 국정조사하는 목적은 누가 과연 책임이 있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을 한 다음에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정치 도의적 책임이 있으면 묻겠다는 이런 것을 여야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것인데 네. 그 뒤에 일방적으로 또 이제 해임 건의안을 내놓으니까 그러면 국조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알다시피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해도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큰 이유가 없기 지금 때문에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죠. 네, 아마 그런 뜻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네. 우리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겠다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약속 파기다라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지금 전원 사퇴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장제원 의원은 애초에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태원 참사 이 국정조사가 완전히 파행 수순을 밟게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파행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네. 어차피 지금 민주당에서 장관을 비토온 거 아니에요. 네. 장관으로 인정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장관을 불러놓고 과연 국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또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국조를 하자고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조를 처리를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하면 또 국민의힘은 그 가서 또 앉아서 무슨 국정조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건의안 통과가 되자마자 네. 국조위원들이 다 이제 안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해 놓은 상태인데요. 다만 또 아직까지 또 국조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또 여야 간에 어떻게 협의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원이시기도 한데 오늘 15일이죠. 목요일 날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전히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여야가 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해서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던데요. 근데 야당이 수정안을 내서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예산안 처리하고 나면 마지막에 부총리가 나와서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기본적으로 증액은 가능하되, 불가능하되 네. 감액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감액안만 내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 네. 증액에 대해서 어차피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만으로 어떤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내서 통과되는 건 불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입 세출 예산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세금이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그 많은 639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맞춰야 되는데 맞춰서 수정안을 낼 만한 그런 능력이 야당한테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민 지원 예산 증액을 못한다면 이른바 서민 감세안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증액이라든가 새로운 세무 편성이 어려운 점을 아마 감안한 전략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아마 대표가 예산 시스템을 잘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서민을 위해서 뭔가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호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줄인 만큼 그러면 또 나중에 증액된 것을 또 세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야당에서의 입장은 모든 의원들이 늘리라는 거예요. 특히 알다시피 모든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사업에 지금 거의 목매에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개별 의원마다 또 입장이 그럼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야당이 지금 우리한테 엄포를 놓는 수정안을 내겠다 감액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합의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합의됩니다. 거의 합의가 됐고 네. 지금 법인세 이제 인하 이거 네.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과 여당의 이 정부 여당의 자존심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당내 현안 좀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그 친윤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민 공감이 출범했습니다. 115명 의원 중에 71명이 참여했는데요. 초기에 그 민들레라는 국무부임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당시 그때 간사 네, 맡으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 선출이 내년 초 예정돼 있어서 이게 친윤계 세력관이냐 이런 시각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보면 보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금 그 국민 공감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볼 때 신윤계 모임이라고 하는데 71명, 71명의 의원들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회원은 65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친윤계 모임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 혹시 내가 비윤을 지키냐? 그럴 수 있죠. 이런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세력화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세력화되려면 소수 정예가 딱 짜고 사실은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는 게 세력화지 지금 71명 정도면 의총도 그 정도 잘 안 옵니다. 네. 그렇게 온 데다가 또 그 회원들의 면면을 보면 거기가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주축이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수위 때 같이 했던 분들 또 친윤이라고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거 모임을 통해서 어떤 세력화를 크게 해서 당을 장악해서 간다? 이건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권 주자뿐만 아니라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또 장제원 의원도 참석했던데요. 권 전 원내대표와 장 의원 간의 갈등설이 한때 좀 있었잖아요. 실제 곁에서 보기 어떻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뭐 사람이라는 게 늘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좀 뭐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게 거리다. 그래서 대통령과 본인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이것에 따라서 힘이 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분들도 그 사이에 거리 다툼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지금 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나 개인적 인간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두 분 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 거기까지는 같은데 다만 꼭 굳이 따지자면 두 분이 어떻게 하우죠.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의 차이가 있다 이런 저는 말씀. 제가 보기에 좀 그런. 네.
전당대회 시기는 내년 2월 말, 3월 초 뭐 그렇게 대충 가닥이 잡혀가는 듯하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당헌에 비대위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돼 있어서 3월 초 중을 넘으면 6개월이 넘는 거거든요. 네. 그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의 비상 상황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말 있는 것이기 그대로 때문에 비대위죠. 그렇죠. 그래서 네. 3월 초 중 정도에는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다들 주자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당원 70%와 여론조사,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현행안에 대한 지금 수정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늘 어떤 그 당의 큰 일을 앞두고 그 룰을 바꾸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대 3이라고 하는 나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당 의원이 7 그리고 일반 국민이 3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룰을 만든 그 취지가 있었을 텐데 굳이 또 이걸 또 9대 1로 바꾸거나 뭐 아예 10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네. 너무 당 의원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상당수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게 국민 속에 있는 것이 당원만의 속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구나 그 문제가 혹여라도 특정 주자를 의식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공당으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주자들 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잖아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상당수 의원들은 뭐 이대로 가는 게 옳다라고 보는 게 보편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건 있습니다. 이 7대 3인데 국민의 3이라고 하는 게 과연 국민의 3이냐?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역선택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이런 부분은 논의되는데 저는 그건 뭐 동의를 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설이 나오다 지금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도 한 장관 대표론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자존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가 있잖아요. 한 장관 역시 뭐 지금은 장관직에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장관 차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네. 답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 훌륭하죠. 많은 분들한테 또 기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또 일부로부터 뭐 이렇게 특히 여성 뭐 이런 쪽에 팬덤도 생겼다고 그래요. 본인도 또 스타 기질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시점상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한 것이 고작 6개월 남짓인데 네. 검찰에서 나와서 법무부 장관 가고 내각에 들어간 게 6개월 정도인데 너무 할 일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소위 법치 훼손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정상화시키고 하는데 이제 한 장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이 너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자꾸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과연 그 공당에서 집권당에서 당당하냐라는 것이에요. 네. 오히려 지금도 전당대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다 우리 당의 우리 당의 아주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점을 살려서 좀 보호하고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을 막상 또 당대표로 세워놓으면 네. 저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것은 적게 보이고 외부는 크게 보는 그런 것은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차출설만큼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수도권 MZ세대 대표론을 두고 지도부와 이른바 친윤계 의원 사이에 이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이 왜 당내에서 조금 그거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를 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내년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부권에서 이겨야 됩니다. 네.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중도를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지난 대선부터 부각됐던 소위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부르는 이 네. 사람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MZ세대와 수도권에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논란이 안 되는데,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서로 조금 논박이 있었던 것은 당내에 성에 차는 후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제 조호영 대표의 얘기인데, 그 또 부분은 좀 열거했어요, 그죠? 조금 뭐 불필요한 얘기가 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과 그 장제원 의원과의 만남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김장 연대설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들을 하던데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만남이 제가 알기는 이제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찾아갔던 것으로 네. 알고, 김기현 지금 그 의원이야말로 가장 액티브하게 전대를 준비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런 후보에 거론되는 분이 누군들 못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네. 다만 이제 장제원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됐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주위에서 그러면 대통령과 그렇지 않아도 김기현 전 대표가 만났는데 또 장제원 의원을 만나니 이게 뭔가 이 연대가 있지 않냐, 이런 네. 외부에서 이제 정치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정치라는 다만 게 사실은 예. 모든 하나의 비춰지는 모습 자체가 고도의 행위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서 이제 김기현 의원의 장점, 특히 지난 원내대표를 잘 했고 또 대통령과도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평가를 받는 고, 그것이 다만 부족한 것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조금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 자꾸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뭔가 하여튼 그 친윤 쪽에서 힘을 좀 보태주면 얼마든지 좀 도약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황과 맞물린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선 후퇴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이요, 지금 뭐 100일 만에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인데, 대규모 그 외곽 조직 행사를 갔습니다. 뭐 산악회 한 3천여 명 함께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전당대 당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좋으나 싫으나 장제원 의원의 행보가 또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영향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당원들만 보고 또 국민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금 새로운 지도부는 대통령과의 소통, 네. 어차피 새로운 지도부는 또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통하고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잘 접목이 되느냐, 이런 측면을 자꾸 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좋으나 싫으나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봐야 하나요? 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요, 당권 도전을 시사했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뭐 결국에는 친윤 대 비윤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만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거냐라고 네. 하는 데는 저는 아직은 뭐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조금 전에도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당헌 당규상 지금 우리 당원과 또 국민 여론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직은 최종 결정이 안 돼 있는 것도 네. 그렇거니와 아마 유승민 그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이번에 출마하는 게 용기가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만일 안 됐을 경우 본인에게 너무 치명적으로 정치적 진로 측면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는 측면은,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당대표가 됐을 때 네. 이것도 큰 사실은 걱정인 것이, 네. 지금 유승민 전 대표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대통령과 굉장히 감성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대척점을 이루고 있어서 당 대표가 돼도 당을 윤석열 정부의 뒷받침을 위해서 정말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이 조금 저는 확신이 않습니다. 당권 주자들과 대통령과의 이른바 관저 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부름을 받지 못한 주자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것도 같고요. 유승민 의원은 또 그런 얘기를 하대요. 대통령이 경선 개입,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격인데 그 점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대통령께서 우리 소속 집권 여당의 의원들을 이런저런 이렇게 그룹화해서 불러서 소통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다만 근데 한 번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못했다 그러면 그건 섭섭하겠죠. 네. 근데 이제 관저에 입주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몇 달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관저 입주를 하게 되면 의원들을 많이 이렇게 자꾸 만나고 초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의원님은 다녀오셨어요? 근데 아직 저도 아직 초청을 못 받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집권 여당의 의원들과 대통령께서 늘 소통을 하고 스킨십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일어나고 조금 전에 아무래도 몇몇 분들이 먼저 불려가서 이게 같이 초청받아서 간 것들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뭡니까? 저는 우리 당이 정말로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도 실용적으로 당을 끌어갈 수 있고 중도 실용적인 사람, 중도층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통합적인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네. 또 세대 간에도 이제 아무래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도 많이 아우를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좀 그런 인사가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남겨진 과제는 많습니다. 내년 예산안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시급한 현안인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 등과 맞물려 또 다른 정쟁의 시작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가급적이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대로 진실 규명에는 유가족들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유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좀 길을 열어달라는 그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장관 이미 백지 사표 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연말연시 치안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해임 건의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더구나 대통령께서 해임 건의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생색기를 내고 상처를 입히고 타격을 주자는 것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정계 생각은 없으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벌써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야당만의 참석으로 이루어진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는데요. 김병민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상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야당인 민주당이 줄기차게 해왔던 일입니다. 국조가 합의되고 난 뒤에 그 일에 대한 진행 없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 이제 탄핵까지 가는 길에 이르게 된다면 네. 결과적으로 정쟁으로 모든 일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과 방향을 지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방치한 채 결국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치 국면을 끌어가게 돼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치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이 민생국회 모습을 파괴시킨 내용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수 대표는 어떤 평가세요? 일단 참사가 일어난 지 44일이 지났는데요. 네. 국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것. 그거 정말 정치권이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지금 참사를 둘러싸고 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종의 마약을 부검하자고 제안했다든가 또 정보를 차단해서 유가족을 못 모이게 한다든가 이런 정부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필요했다 생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고 지금 실제 뭐 위원들이 전부 사퇴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장관 해임 건의안 거부권 행사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앞서 주호영 대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른바 백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다 위임한 상태 속에서 일이 순차적으로 정리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책임질 사람 누구든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네. 이런 야당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정치 인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겠죠. 탄핵으로 만약 이르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뒤따르게 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국면으로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야당이 조금 더 순차적으로 이 일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더라면 용산서, 서울경찰, 그리고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누구든지 간에 성의가 없는 조사를 하고 거기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법적, 정치적, 정무적,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사실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아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그 순차적인 이후에 행동들을 뒤따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서 이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추진하게 될까요? 참 그게 이게 이 판단이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국민들의 여론에 이제 이 민심에 좌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이런 일련의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책임지우지 않는 대통령의 어떤 현재의 자세는 뭐냐면 정치의 최소한의 소통도 안 되고 뭔가 이 대화가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 스스로 이 부분에 협치를 거부하는 그런 행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걸 협조를 하려고 해도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조하려고 해도 오히려 이것에 여당이 오히려 연계를 시켜서 이걸 마치 예산안이나 이런 것을 인질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해임, 최소한의 국민들이 요구인 해임도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남아있는 건 탄핵밖에 없는데 정부 조직법이나 또는 이런 참사 안전에 관련된 법률이나 또 경찰 관련 법률 이런 것의 최고 책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에 결국 안 받아들인다면 탄핵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이 됐는데요. 어쨌든 15일 날 여야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정국이 냉랭해지고 있잖아요. 이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합의 처리해야 되는데 15일 일단 하겠다고 합의 처리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네. 이 합의가 끊임없이 깨지고 있는 거는 이런 거에 연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안조차도 이게 합의가 연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또 여당이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여당이 이런 준 예산으로 갈 수도 있다. 갈 테면 가봐라. 야당이 준 예산 해도 우리는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자세를 보여서 정부 여당이 정말 예산을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정부인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의아한데요. 이번에 이 문제는 여야가 일단 예산안 처리를 일단 15일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찬 회동 이후 이게 국민의힘 당권 시기가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네. 김명빈 비대위원님, 새 대표의 조건을 둘러싼 논쟁도 덩달아 가열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MZ세대, 이 대표의 조건 이게 참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것도 이례적이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네. 조건이라기보다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승리를 이끌 사령탑을 뽑는 전당대회거든요. 총선 승리라는 건 결국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도권의 의석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도권의 민심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 세대별로 봤을 때는 MZ세대가 굉장히 폭넓은 세대를 포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이르는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건 매우 기본적인 얘기일 것이죠. 근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쾌하게 받아들이거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과 젊은 세대의 민심을 얻을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공산도 큽니다.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도부기 때문에 자칫 잘못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중요한 건 어떤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방향성을 어디로 잡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점들을 좀 설정해 나가는 데 의미를 뒀으면 좋겠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작 총선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 여기에 누가 얼만큼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인가, 이 또한 전당대회에서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수 대표님, 한때 한동훈 장관 차출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한 간판 스타가 필요하고 또 앞서 두 조건에 좀 맞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게 당 일각의 인식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얘기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총선 승리를 보면 이게 상식적인데요. 예, 멀리서 찾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병민 의원이 수도권이고 MZ에도 소용되고 호소할 수 있고 거기다가 공천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네, 바로 옆에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현재 이제 거론된 이런 이야기가 보면 약간 이런 후보로는 마땅하지 않으면서 약간 리셋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의중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총선을 걱정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당정 분리라고 하는 대통령제 원리를 보면 개파 수장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더 이상 면담을 한다든가 인위적으로 이 당 지도부에 대한 이런 면접 심사를 한다면 이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도 한마디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런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당내에서 반유승민이라고 하는 이 노선만 확인되고 있다. 이런 점에 볼 때 그걸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옆에 김병민 비대위원도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설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물밑에 잠시 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 전당대회를 넘어서 총선까지 가는 길에 정치 여정이 있을 텐데 네. 한동훈 장관이 아마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론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차기 대권 주자의 유의미한 수치들이 꽤 뭐 잡히기 정치하는 때문에 건 대체적으로 할 것으로들 다 예측을 그렇게들 하죠. 이제 시기의 문제죠. 예, 하는데 현재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네. 정치에 관한 문제가 너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수행하는 일들까지 불필요한 오해들이 쌓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치는 여전히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최종 총선에 나오게 될지 총선에 나오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들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큰 파괴력이 있을 텐데 너무 섣부르게 성급하게 한동훈 장관을 정치권으로 소환하게 되는 건 국민의힘에도 윤석열 정부에게도 지금 시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선 룰 문제하고 이른바 윤심을 놓고서도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인데요. 이른바 누가 윤의 남자가 될지 뭐 여의도는 또 관심이잖아요. 네. 윤심 경쟁이 자칫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제2의 진박소동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워낙 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있었던 탄핵 이후 여러 가지 재판 결과를 거치면서 선거에 개입했던 문제들이 국민 앞에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은 법치, 원칙에 기반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누군가를 찍어내리면서 전당대회에 개입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다음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승리는 사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아예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게 될 경우 서로 간에 엇박자를 내면서 함께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는 게 아마 당원들의 판단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특정 주자를 관저에 만난 것은 지금 알려졌고 네. 그렇다면 다른 주자들도 다 또 한 번씩 만나게 되나요?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식사 정치가 여당 내에 있는 여러 주자들뿐만 아니라 결국 야당에 있는 의원들까지도 함께 소통하기 위한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야당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이나 지금 대립각이 좀 강하게 서 있는데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김의겸 대변인의 청담동 술집 논쟁, 또 장경태 최고위원의 그 조명 가짜뉴스 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도 전혀 물러서거나 사과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이 판이 조금 엉켜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좀 수습하게 된다면 또 얼마든지 야당과도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들은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수 대표님, 최근 대규모 친윤 조직 공부 모임이냐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국민 공감이 출범을 했는데요. 향후 전당대회라든가 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네. 봅니다. 일단 뭐 현역 의원들 한 71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뭐 개파 모임이 아니고 공부 모임이라 그러더라도 현실적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이제 발족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뭐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힘을 실었고 또 묘하게도 이런 국민 공감 발족을 하는 언론 사진에 김기현 의원이 가장 가운데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정 후보를 밀고 있는 조직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까지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대룰도 변경하면서 이래 되면 이제 바로 친정 체제가 갖춰지고 친윤 조직 가장 핵심적인 그 내에서의 모임이 된다 이런 영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은 당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요. 이선으로 물러났던 장제원 의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자신의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산악회에서 뭐 3천여 명 규모의 등산도 했는데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최근 들어와서 장제원 의원이 좀 더 적극적 발언을 하고 있고 네. 또 이번 뭐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노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이 수도권 MG 이런 뭐 공정한 공천 이런 이야기를 다 부정하는 행태를 통해서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가시의 어떤 조직적 실체 등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강력한 이 본인의 이제 욕망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 얘기해 볼게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네,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검찰은 정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두 사람이 정치적 동지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 때문에 한때 여러 구설수가 올랐고 또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 기소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마 세밀하게 철저하게 검증된 부분들 중심으로 법적 다툼들을 이어가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일 텐데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 또 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대표의 모든 정치 여정에는 정진상 실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정치적 동지가 부정한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이런 압박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적어도 지금 순차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은 빌미라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공소장 작성 과정에서도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증이 없는 정치 검찰이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 뭐 앞에도 했던 정치적 동지로 이렇게 조금 말을 바꿨는데
정치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에서 경제적 공동체란 말을 연상시키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제 검찰이 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혐의나 이런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알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실제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장동 주범들의 어떤 뭐 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언론으로만 돼 있지 한 번도 지금 소환되거나 조사를 이렇게 직접 수사해서 나타난 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지금 대장동 재판이 1년 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리고 기소했던 내용들이 다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행태를 다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하늘 우르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재명 대표의 이런 현재의 입장은 지금까지 확인돼서 뭔가를 찾아낼 수 없는 이 마당에 뭘 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구속 굉장히 짙은 혐의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사법적인 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대장동 일당으로 볼 수 있는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제1야당의 대표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많은 의구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대장동에 관련된 문제들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오죽하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연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여러 정치 현안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가 짙어지게 된다면 정치적인 유리함을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가 손을 잡고 국정 난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국민의힘으로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대표와의 그 진술의 결은 좀 다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는 목소리와 함께 또 비명계 일각에서는 2월 비대위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당내 움직임은 어떤가요? 예, 뭐 정권 획득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당인데, 당은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현재의 어떤 몇 사람의 이제 비주류의 개별적 발언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 또 정폭시켜 주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냉정히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지 이제 막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재명 대표의 뭐 구체적인 뭐 수사가 진행되어서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너무 빨리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당원들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지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언론에서 이렇게 키워준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좋지만 그것도 시기와 때와 이런 여러 장소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냥 언론용이다 이렇게만 생각됩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인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결국 최종 목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세요? 사람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게 되는 건 정치적인 수사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수사의 범위에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이고, 얼마 전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는 통치행위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원전에 관련된 탈원전 문제, 월성 원전 관련된 조작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직접적인 권력의 압력들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고위 관리자들 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서 이런 범죄 혐의들이 성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성역 없는 검찰에, 그리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대표님, 윤건영 의원이요, 검찰의 그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문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상황을 실제로 우려한 언급으로 봐야 할까요?
예,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서거인데요. 이런 게 재발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가 아무리 이제 이게 바뀌고 난 이후에 전 정부에 대한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부정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제 법률적으로 막 공세를 취하면 객관적 사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이상이 23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데 이런 상태로 가서 정책 판단을 한 사안까지 법률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것을 전 정부에 부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에 들어가고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면 이거는 선진 정치로 나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략을 가지고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가면 이 본질을 알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심판받게 됩니다. 사면 얘기해 볼게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대통령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던데 어떻게?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결단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지난 8.15 광복절을 앞두고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 아니냐.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결과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점쳐볼 수 있는 건 워낙이나 고령인데다가 또 건강에 대한 문제,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에 있었던 사면이 최종적으로 단행이 된다면 고령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는 국민 통합에 조금 더 방점을 찍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사면 그리고 그걸 넘어서게 되는 그 위에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과제들도 또 국회 정치권에 남겨진 몫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권 없는 사면 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나요? 예.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좀 한다면 사면 복권이 쌍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네. 이걸 조금 또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또 협치를 해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 없는 사면 복권이 필요합니다. 내년 5월이면 또 이 그 행기가 만료되는 상태를 놓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앞당겨서 이런 걸 해주면 여야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때 그리고 이 현재 좀 얽혀 있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협치 없는 뭔가의 이런 그 정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 인식도 좀 바뀔 것이고 그런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첫째. 그 다음에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그 다음에 휘둘리지 않고 공천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 조건을 놓고 보면 이걸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다들 성에 차지 않아 합니다. 지금 지도부든 다음 지도부든 우리가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MZ세대, 미래세대라는 새로운 물결과 함께하면서 총선 승리를 기약해야 된다. 이거는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얘기지 심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차출론은 뭐 아주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겠죠.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며 추석 직후죠. 9월 3주차 지지율과 같아졌습니다. 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40%대를 돌파한 것으로도 나왔는데 네.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이 결집했다. 이른바 영국의 마그릿 대처 총리처럼
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 이 네. 부분이 대처 효과를 가져오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지지층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더 결집하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지지층들이 지지층 결집에 이 법과 원칙 강조한 것이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처 또 월드컵 등에 따른 효과다. 이게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상승 흐름을 탄 것으로 봐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한 분석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호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외교 랠리는 크게 성과를 좀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월드컵 16강 진출하고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그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을 좀 견인한 바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정 어떤 평가층의 어떤 고착화된 이미지를 대통령의 스타일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깨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일시적인 상승은 되었지만 이게 계속 흐름을 탈 정도는 지금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배종찬 소장님께서 네. 유권자의 3분의 1인 30% 지지율은 넘어야 좀 힘이 실린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제 지지율이 40%에 육박했습니다. 예. 특히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을 산 걸까요? 결국 정치보다는 정책이나 이 국정 운영의 원칙이 좀 먹혔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이 정치 쪽이 아니라 경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에 대해서 가뜩이나 이제 국민들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게 이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동력이 됐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세 감면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보면 경제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한 거. 그러니까 주로 중도층이 다른 정치적 이슈보다는 경제적인 이슈, 좀 실용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이런 단호한 대응이 좀 작동이 됐다, 작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번 해임안 처리가 윤 대통령 또 각 당의 지지율에 미칠 득실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이게 해임안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됐으면 사실 오늘 이제 주말인데 통과가 됐잖아요. 네. 안 됐으면은 사실 민주당 지지층 또 이제 야당 쪽의 지지층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당 지지율 하락으로 좀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좀 높았습니다. 50% 이상 높았는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타임을 잘 지켜가지고 어쨌든 해임안을 통과를 시켜서 야당의 지지율은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지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이걸 통해서 지지층이 더 결집할 것인가 그게 지금 관건인데요. 사실 지금 대통령은 아마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야당 쪽에서는 다시 한번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어떤 지금까지의 상승을 가져왔던 그런 그 내용,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에 감을 잡았고 그 속에서 뭔가 그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처리해 나간다라는 그런 이미지에 조금 더 상처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가정입니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통령을 향한 여론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그 해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칫 그 야당이 요 해임안을 처리 안 하고 대통령이 개각을 해서 이상민 장관을 그 이제 내려오게 하는 경우까지도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그 좀 전체적인 정국을 보면서 폭넓게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그 대통령이 다시 또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대로 떨어졌는데 예. 부정평가 하락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 부정평가가 그래도 왜 내려갔을까? 네. 긍정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정이 내려오겠지 생각하지만 그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이 올라가더라도 부정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부정이 내려온 이유는 논란이 되는 이 이유를 없앴다. 바로 도어 스태핑을 안 한 것이 부정평가가 내려온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뭐냐? 그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상당히 큰 비율이었거든요. 이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 이야기는 그래도 비토청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상승할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을 없앤 것이 부정평가가 조금이라도 내려오는 데는 원인이 됐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스포츠 이벤트 효과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해서 국민적인 자긍심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고요. 이게 진성인지가 궁금한 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도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것이 바로 베이징 올림픽이었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 이벤트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지지율이 또 진성인지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스포츠 이벤트는 이제 국민적 관심이 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이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호재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제 쇠고기 파동 이후에 올림픽을 거치면서 이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림픽하고 월드컵은 조금 다르다. 올림픽이 중간에 끼면은 왜냐하면 올림픽에서는 스타도 많이 나오고 스타군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이제 높아지는데 월드컵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월드컵 끝나고 나서 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폭은 좀 작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월드컵 이후에 또 문체부 장관이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다시 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월드컵 팀이 팀닥터하고 손흥민 그 후보의 손흥민 선수의 트레이너와 갈등이 있었다. 이런 또 생각지 않은 부수적인 지금 갈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그 월드컵이 그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긍정평가 이후로 노조 대응이 24%나 차지하는 것으로 예. 나타났는데요. 지지율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 지지율 추이에 또 당장 영향을 미칩니까? 뭐 당장 이제 또 추가적인 파업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대통령의 긍정평가로 한 25%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정점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또 따지자면 화물연대 파업이든 어떤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면 한 3에서 아주 많게는 한 5%의 상승 여지는 더 있다. 하지만 웬만큼 이제 이 긍정평가 이유가 올라올 만큼은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과 원칙으로 단호한 대응, 업무 개시 명령, 모든 것에 업무 개시 명령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무작정 앞으로도 계속 줄고 쭉 더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제는 좀 더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파업과 관련해서 단호한 대응 이상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화물연대 파업은 다분히 여론상으로서도 부정적으로 연결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화이트 칼라 사무직 노조와 관련된 내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의 파업이 또는 임금 인상 관련된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개시 명령과 같은 단호한 대응이 항상 먹히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으로 관저를 옮겼고 빈살만 완세자에 이어서 여권의 주요 인사들도 이 관저에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초대받고 초대받지 않았다라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DJ나 YS 때도 관저 정치는 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이 관저 정치가 득이 되고 있는지 실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관저 정치가요. 사실은 좀 대통령에게는 득이 될 수 있는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관저 정치의 내용이 지금 바깥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스포츠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우병 파동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책임선을 또 정리하는 작업들이 있고 나서 이제 스포츠 이벤트의 효과를 봤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제 이게 관저 정치로 이어지는데 저는 사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서 관저 정치가 중요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여당 내에 어떤 게 소통을 하면서 힘을 이제 우리가 하나로 좀 모으자라는 그런 제스처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는데 요게 야당과의 그 관저 정치까지 이어졌다면은 더 큰 상승폭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관저 정치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 계파 모임이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에게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이 관저 정치의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체리, 엄지척, 따봉, 투따봉에서 지금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게 그러면 관저 정치, 설렁탕을 먹느냐 아니면 경양식을 먹느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소외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는 언제 간자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나도 폐쇄 좀 적인 소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관제 정치보다는 관절 정치.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도록 관절이 막 이렇게 되도록 야당도 만나고 또 폭넓게 의원들을 만나는 이 관절 정치 삐그덕하면서 이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관저가 아니라 관절 정치가 예. 효과적이다. 이은영 소장님, 네. 흥미로운 지표가 있던데요. 정부의 화물연대 등 노동계 파업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긍정평가 이후로 네. 노조 대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원칙적 대응, 사실 이제 노조의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그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타이밍상으로는 굉장히 적절했지만 그 풀어나가는 방식이 노조를 민폐 노조라고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잘못하다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는 면이 있는데 그 이제 파업을 하는 그 행위나 이런 게 지금 요새 이제 2030 MZ 세대들은 또 노조관이 기성 세대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조도 이런 파업을 할 때 그 형태라든지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이중적인 사고가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렇죠. 네.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 지금 투표율을 어떻게 정할지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친윤계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 각종 추측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지금 대세는 당심과 민심 몇 대 몇으로 투표율이 짜여질 거라는 얘기가 예. 가장 많습니까? 이게 이른바 으라차차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파싸움이거든요. 으라차차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 쪽에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전당대회를 주도해 가는 것도 친윤, 윤핵관 쪽이다. 그렇다면 최대한 친윤 성격이 강한 당대표 탄생을 못하겠죠. 공천권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당 7, 민 3,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어떻게든 당원을 더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 8, 당 9 이렇게까지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삽바싸움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2말 3초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의 비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에 대해서 주도권과 MZ세대 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당 핵심 인사들은 비판하기도 했는데 여당 당권 주자 중에 수도권과 MZ세대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주자 특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저도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제 호감도 부분이 있고 인지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감도와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다 높은 사람은 홍준표 그 지금 대구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젊은 층이 그래도 좀 선호할 만한 그런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내는 사람으로 국민의힘 안에서의 주자들을 보면 역시 이제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게 연령별 지역별로 다 다른데 어쨌든 그 한동훈 장관은 좀 세대별 인지도가 좀 낮은 상황이고요. 네.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은 지금 그 수도권에서는 좀 인지도가 있는데 이 세대별로 보면 의외로 조금 또 아직은 호감도나 이런 게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은 그보다 좀 낮은 상황이어서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20대에서는 지금 이 의원들이나 여러 후보군에 대해서 무당층이 한 60%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 지도부가 수도권과 MZ세대를 거론한 것은 실제로 특정 후보를 의식한 겁니까? 현재로 볼 때는 이제 의식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차출론이 그 말 하자마자 바로 튀어나왔어요. 사람들 인식에서는 그래도 그 매스컴 언론의 그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한동훈 장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의외로 젊은 층에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배 소장님. 네네. 한동훈 장관 일각에서는 수면 밑에 잠시 들어가 있는 것이다. 네. 또 여당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워낙 요즘에 모든 문제 해결을 다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마포구 소각장 문제도 한동훈 장관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집에 하수구가 막혀도 한동훈 장관에게 부탁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 나옵니까? 아니 뭐 나온다기보다는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좀 무리한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이유가 자기 대선 후보 조사를 하면은 유독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높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 MZ 세대에 인기 있는 당 대표라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뭐 집이 서울이니까 뭐 수도권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정작 MZ 세대 우리 그래프 준비되어 있을 텐데 보시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MZ 세대 관련된 조사인데 20대에서는 1%입니다. 네. 만 18세 이상. 그러네요. 그리고 30대에서는 7%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화들짝 놀라는 게 MZ 세대 수도권이 유승민 전 의원 아니야? 이준석 전 대표 아니야? 이래서 이제 화들짝 놀라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은 MZ 세대가 아니라 PS 세대다. PS, 페이트리어트 시큐리티, 애국 안보 세대. 결국 60대, 70대 이상인 거죠. 고급 단어를 쓰셨습니다. 네. 그 잠깐 짧게 덧붙이면요. 지금 네.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오세훈, 유승민 다 1%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MZ세대층에게는 인지도가 좀 다 낮은 상황인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왜 이렇게 그 전체 지지율에서 높냐? 여기가 30, 40대 쪽에서 지지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은영 소장님, 네. 그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한 3천여 명이 모인 산악회 모임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 의원의 존재감 있는 행보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윤심을 담은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심을 부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윤심이 이미 담겨져 있는 그런 행보 같고요. 사실 장제원 의원은 올해 그 8월 달에 먼저 이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의치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잠재기를 가졌는데 다시 지금 그 국민 공감 모임의 주도를 지금 하면서 지금 다시 나타났어요.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윤심이 실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정치권 주변에서는 그 여사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주도할 수 있지 않았나. 최근에 그 뭐 유튜브로 이 뭐 노래하는 영상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장제원 의원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끼가 많은 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킹 메이커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그거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스스로 본인 스스로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가요? 여전히 전 국민이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적합도 1위다라고 예.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층 안에서는 여전히 좀 밀립니다. 그렇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1위고 다음이 안철수 의원, 그 다음이 3위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인데 예.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에는 승산이 있을지 앞서 소장님과 이야기한 투표율과도 그렇죠. 맞물려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이 투표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당원 비율이 높을수록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불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방송에 나와서도 이거 왜 이러느냐, 이게 골대를 옮겨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거 경기 나한테 중에. 예, 경기 네. 중에 상당히 좀 불리해진다. 네. 36 코미디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한 4가지 정도 조건인데 첫 번째로는 다자 대결 구도로 연결될 때 유승민 대 친윤 후보 다자 여러 명이 대결할 때 또 친윤 후보들 내에서는 단일화가 불발될 때 그리고 지금 현재의 룰이 일단은 유지될 때 당원 7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30%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때 그럴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도전했을 때 가능성도 열려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또 친윤 쪽에서 워낙 유승민 전 의원을 경계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겠죠. 이 소장님, 네. 당 지지율은 이게 조사기관마다 너무 큰 차이가 네, 있어서 제가 맞습니다. 질문드리기가 그런데 뭐 민주당이 앞서 갤럽 같은 리얼미터죠. 리얼미터는 네. 좀 앞서고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만약에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을 할 경우 검찰이 민주당 지지율 흐름은 어떨까요? 지지층 결집일까요? 아니면은 우려에 따른 이탈일까요? 저는 지지율 결집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 비명계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비명계가 이 현재 전선을 이탈해서 민주당을 뭐 이렇게 이탈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 자체가 30%대 자체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저게 20%대로 떨어질까. 근데 결집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의 변수가 더 있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저 지지층의 결집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별 사면 단행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원 전 경제부총리 사면 얘기도 나오는데 예.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유일하게 이제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것은 이재용 삼성 이제 회장이 됐죠.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좀 긍정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국민 여론으로는 정치인 사면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복권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그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면도 좀 포함돼서 두루 포괄적으로 저는 여론과 상관없이 사면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네. 지지율이 좀 반등했기 때문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사면을 추진을 할 경우에 그 정부에 대한 지지율 변화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 그 백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인 사명은 긍정적이지만 정치인 사명은 아직 좀 부정적이에요. 예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할 때 지지율 반토막 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여름에 광복절 특사 사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20%여가지고 사면을 못했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뭐 30% 중반 정도까지는 되니까 사면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부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치인 호감도 조사라는 게 있던데 이 홍준표 시장이 1위를 차지했고 유승민 전 의원이 2위, 그 뒤를 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표가 차지했는데 이 호감도 조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감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인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인호충, 인지도, 호감도, 충성도. 그러니까 결국 선거에 나갔을 때 나에게 투표하는 것은 인호충 중에서 충성도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먼저 나를 알아야 되고 호감도가 생겨야 투표까지 하는 충성도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참 홍준표 시장이 호감도가 물론 비호감이 다 높습니다. 그런데 호감도가 그래도 거론되는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건 홍준표 시장이 계속 일관된 거거든요. 계속 홍준표 시장 그거 안 맞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의 이른바 홍카콜라 현상이 계속 지속돼 왔다고 봐야 돼요. 해양 보존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아바타 후속작 개봉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화 무대가 바다와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탈취하는 장면 등이 나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카타르 월드컵에서 온실가스 배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기후와 환경, 에너지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인류는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울러 지구는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시사 스페셜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